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처사이자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원상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소재 품목 한 건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했다며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됐고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곧 방한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는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어 주 안에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고 말해 이달 하순 한미 연합훈련 이후 실무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정동영 대표 사퇴를 놓고 갈등을 겪는 민주평화당 내홍 사태가 결국 집단 탈당으로 결론났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온 비당권파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10명이 탈당하기로 했다며 이념을 떠나 제3지대에서 뭉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해 조사한 뒤 조만간 로빈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면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서 더 나아가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원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을 논의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측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거듭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일방적인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설령 있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라며 모두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또 자유무역을 적극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 배반적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 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게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기업 피해 최소화와 부품 소재 산업 국산화, 나아가 경제 활력을 되살릴 종합적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재민 자문회의 부의장, 민간자문위원 20여 명,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으로 이재민 부의장 등 2기 자문위원이 구성된 뒤로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네, 일본은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공포하면서 경제보복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자,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고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27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어제 공포를 했는데요. 자, 수출 관련 규칙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세칙을 살펴보면요.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서 추가된 품목이 없습니다. 국제 여론 등을 감안해 당장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은 일단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큰 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규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선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포괄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이런 단어들로 해석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행은 3주 뒤 오는 28일부터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줄곧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경제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새로운 언급 나온 게 또 있습니까? 네, 어제 개정안이 공포된 뒤에 일본 정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안보를 이유로 들며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하는 제도라는 사명인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などを踏まえ給油措置ではありません。安全保障の観点から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 네, 일본 내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현재 언론들은 지금 어떤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어제 개정안 공포 내용을 전한 일본 신문들은 오늘 조간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 중 1개 품목 1건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이를 일면 톱 기사로 다뤘는데요. 제재 조치 이후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를 내준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과 함께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허가를 통해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한 건의 허가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펼쳐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국 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한국의 반발 여론은 잠재우고 국제사회에서는 적절한 수출 관리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여론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일본 예술제에서 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죠.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작은 소녀상 캠페인이 화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이라는 운동입니다. 일상에서 미니어처 평화의 소녀상과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겁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시작한 올 초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120여 장의 사진이 모였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사람들의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라는데요. 최근 일본 예술제 기획전에 출품됐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과 맞물려서 캠페인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이 자신들의 조치에 대해서 성찰해야 하며 일본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결정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무역 분쟁의 여파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어 잡은 상황이며 양측의 맞대응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에 따른 공백을 메워온 점 등으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갈등의 여파로 한국이 일본 주도의 영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7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쓴 신용카드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금액은 977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을 주 단위로 나눠서 비교하면 7월 첫째 주는 19.3%, 둘째 주는 13.1% 늘어났지만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각각 0.4%, 5.3% 감소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과 이어지는 다섯째 주에는 19.1%로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유학생과 주재원 사용액 변동이 크지 않고 온라인 결제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은 일본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해양으로 방류하려고 한다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태평양 연안국가, 그중에서도 인접국인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 이 얘기도 그린피스는 덧붙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수근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자, 그린피스의 전문가가 이 같은 내용을 지금 국내 언론에다 기고를 한 건데요. 관련 내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인 션 버니 수석은 국내 언론 기고문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은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과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션 버니 그린피스 수석은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 7천만 톤을 쏟아부어 희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해수를 타고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 기고문을 보면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션 버니 수석은 기고문에서 후쿠시마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융용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1000톤가량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원자로에 들어가 이 융용 핵연료에 노출되면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로 탈바꿈하는 탓에 100만 톤 이상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션 버니 수석은 이어 아베 내각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비싸다고 포기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 해양 투기 방지 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처럼 육상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막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아베 내각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을 피해 땅에서 쏟아내 교묘히 국제 협약을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션 버니 수석은 끝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아베 내각이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고준히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00만 톤 정화하려면 17년에 걸쳐서 7억 7천만 톤 쏟아부어야 한다고 앞서 얘기해 주시니까 확 어떤 위험성인지 와닿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류 방향대로라면 러시아와 미국이 우선 피해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바다가 다 연결돼 나중에라도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국제 여론을 같이 조성하고 일본 정부가 함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WTO 상소기구는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에 대해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수근입니다.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며 힘을 모아 대응하자고 밝혔지만 야당은 정부가 해법도 없이 반일 감정만 조장하면서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 오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공포된 데 대해 이 부당한 조치에 맞서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일본 의도대로 되기엔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성급하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다잡았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관이 총력 대응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만큼 우리 경제는 이 상황을 이기고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안보 경제 실정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국민을 호도해 경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매우 유감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포퓰리즘에 빠진 정권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이전보다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해법은 없이 반일 정세에 기대해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일본 여행 금지 발언을 겨냥해선 집권 여당이 총선용 반일 감정 확산에 목을 메고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자신의 기억에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복원을 위해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하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 중구청장이 명동 일대에 일본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철회한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반일 감정이나 선동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를 망친 데 이어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중구난방으로 대응해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그동안 내홍을 겪어왔는데 의원 10명이 당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당 진로와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 거취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던 민주평화당 내홍 사태가 결국 분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당권파 모임이었던 대한정치연대 소속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 모두 탈당하겠다며 탈당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2일 11시로 못 박았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을 떠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지만 제3지대 창당이란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로 만들겠다며 탈당에 임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의 반발에 갈라져 나온 평화당은 창당 1년 반 만에 또다시 분당의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야권발 정계 개편에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정치권도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서 예산 민원을 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추경 예산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제 식구를 챙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몇 달째 발이 묶인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결위 간사들이 만나 상견례를 한 지난달 9일.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 하나를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이라는 큼지막한 글씨 밑에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을 취합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테니 12일까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다른 여야 의원들에겐 이 공문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결위 출신 한국당 의원은 간사도 아닌 위원장이 그것도 한국당만 상대로 지역 민원을 공문으로 받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쉬쉬하면서도 관행적으로 늘 반복됐던 지역구 쪽지 예산 민원을 이제는 공문을 통해 대놓고 주고받느냐는 날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선 추경 예산안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제 식구 챙기기에 빠져 있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공문 민원 접수는 당 내부 달래기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예산 생색내기로 친박 독식 논란을 잠재우려 한 거라며 권력에 줄 세우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김재원 위원장은 앞서 500조 원 슈퍼 예산을 주무르는 이른바 꽃보직을 꿰차며 친박 특혜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개파의 본색이 아주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정해진 절차와 또 우리 당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경선에 임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정부 측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쪽지 예산이 들어와 비판받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회 등 지역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많은데 야당은 통로가 없지 않느냐면서도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이번 공문 논란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해마다 쪽지 예산이 말썽이라 이제는 대놓고 공문을 통해 서로 챙겨준다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내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자신의 서울대 복직에 대해서 교내에 찬성과 반대 대자보가 붙은 것을 두고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실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학생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논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그렇지만 지성의 전당인 대학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북한이 고정간첩과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일으킨 사태라고 생각하고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태극기 부대 수준의 집단이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수강생이나 지도학생이었다면 엄히 꾸짖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복직에 대해서 반대 대자보를 쓴 학생 모임의 정체성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법학관 1층 로비에는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 라는 제목으로 조국 교수 복직 찬성 대자보가 붙었고 서울대학교 게시판에는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직 반대 글이 게시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아직 공식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만 오늘 방한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관련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부터 좀 알아보죠.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 9천만 달러, 약 1조 2천여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과 합의를 했고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 이 발언은 조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트위터에서 거론한 액수도 지금 정확하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국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 1조 389억 원은 약 8억 5천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억 9천만 달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막판에 10억 달러를 주장했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한 금액을 거의 관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사적으로 9억 9천만 달러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트윗 글을 보면은 우리가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외교부는 다른 나라 정상의 SNS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아직 방위비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예. 다음 협상 대표 인선과 TF 구성 등을 정부 내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협상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이 임박했고 또 동시에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기조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정도, 6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자, 이런 보도가 나와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정부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비합리적인 수준의 대규모 증액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기조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진행해온 글로벌 리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일본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비를 5배 증액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는 아직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방한을 합니다.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할 전망인데요. 에스퍼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부자동맹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요청과 한일 갈등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앞으로 두어 주 안에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국무부 청사에서 영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달성이라는 미국의 대북 전략은 달라진 게 없다며 협상 재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are hopeful that in the coming weeks we'll ge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achieve that. 그는 이어 두어 주 안에 북한과의 협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미 두 팀이 다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두어 주 안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지난 5일 보름가량의 일정으로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indful that when we came in, there was nuclear testing taking place. That has not occurred. There aren't long-range missiles being fired. Those are both good things. 그는 앞으로의 과업은 북미 정상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대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초 약속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부각하며 조속한 협상 재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 석좌는 내년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과 비핵화 관련 합의 도출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지 시각으로 7일 워싱턴 CSI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과거 한반도 문제가 대선의 큰 이슈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북핵 합의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차석좌는 북핵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임 중 전 세계적으로 해낸 사실상 유일한 외교라며 몇몇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지만 진정한 외교는 없었다며 이번 대선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의 노쇼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 사무실 등을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1시간 전쯤부터 압수수색 시작했다고요? 네, 호날두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최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친선전을 주최한 더 페스타의 사무실을 비롯해 모두 3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어디에 있습니까? 주최 측이 친선전 당일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주최사인 더 페스트 측은 계약서에 호날두 45분 출전 조항이 있었다며 노쇼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호날두 출전 광고가 사기라는 축구 팬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계약서와 관련 문건을 확보해 더 페스타 측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주최사 더 페스타의 로빈장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조사는 이어질 예정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하는 등 이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주택에 괴한들이 나타나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사업 문제에 양심을 품고 마치 주인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듯이 죄 없는 반려견에 잔인하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주택마당. 개 짖는 소리에 깬 주인이 나와 주변을 살피자 둔기를 든 남성들이 나타납니다. 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개에게 다가가 둔기를 휘두릅니다. 놀란 주인은 집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이 남성들은 무자비하게 개를 때립니다. 오빠도 들어오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이 12시 반에 오빠들은 집에 들어오길래 제가 판단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듯한 무력 시위. 목줄 고리가 빠지면서 개가 달아나기까지 1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주택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15분이나 걸렸고 그 사이 3명은 달아났습니다. 집주인은 신뢰가 깨져 사업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자 이 남성들이 앙심을 품고 찾아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결별을 하자고 피해집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고 너하고 이제 아무도 사업을 못하겠다고 단절지니까. 가족과 5년 동안 정을 나눈 반려견을 향한 무차별 폭력. 경찰은 이 남성들을 불러 모두 조사할 계획이지만 이런 죄 없는 동물을 향한 잔인한 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일단
특수재물 손괴뿐.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달 전국 택시 요금이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택시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15.9% 상승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경우 택시 요금이 각각 20% 가깝게 올랐고 택시 요금 변동이 없는 곳은 부산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택시 요금이 크게 오른 이유는 제주와 충남이 비교적 늦게 택시비 인상 행렬에 동참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하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전 세계 언론과 사업 파트너 4천여 명을 초대해서 갤럭시 노트 10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노트 10은 S펜으로 쓴 글씨를 바로 디지털화하거나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S펜의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옆면에 있던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을 없애고 이어폰 단자도 없애는 등 외관을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네, 미중의 무역 전쟁이 관세에 이어서 환율, 안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가 문제라면서 금리를 더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연준이라며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더 빨리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길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는 걸 연준이 이해한다면 더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지난주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생각하면 더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Our country is doing incredibly well. China is not doing well. If you look at the trade situation, China just admitted yesterday that they've been a currency manipulator.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고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전선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렸습니다. 금값은 6년 만에 처음 온스당 1,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5% 가까이 급락해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 감시 장비를 정부기관이 살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 전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것과는 별개의 추가 제재 조치입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앞으로 미 정부기관들은 화웨이와 GT, 하이크비전 등 5개 중국 업체의 통신 감시 장비들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미 연방조달청은 홈페이지에 5개 중국 업체들의 통신 감시 장비 구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게시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잠정 규정으로 발효되고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미 정부가 화웨이 등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이들과 거래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미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의한 것으로 정부기관의 구매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화웨이는 이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는 더 강화된 금지 조치가 발효돼 일반 기업들의 계약에도 일부 적용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실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제재는 지난 6월 미중 정상이 오사카에서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를 시사하는 등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서는 다소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미중 무역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와 중국 유안화 가치 하락,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노려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고 미국은 중국의 자존심 화웨이의 목줄을 다시 죄기 시작하면서 양국 갈등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4%, 35.40달러가 급등한 1,519.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1,5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약 6년 만에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락세는 지속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7%, 2.54달러 미끄러져 약 7개월 만에 최저 가격인 51.0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LED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안에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일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일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집계 기준으로 이 작품은 어제 관객 33만 4천여 명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1920년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처음 승리한 전투를 다뤘습니다. 지난달 31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킨 엑시트는 2위로 밀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인 브링 더 소울 더 무비는 3위로 출발했고 한국형 오컬트 히어로물 사자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 안 하면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수 통합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이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그럴 줄 알았다 합니다. 조금 전에는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을 또 선언했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추석 연휴가 한 달하고 나흘 정도 남았더라고요. 정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잠시 뒤 정치권 대담 중에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